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김삿갓 시리즈 19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김삿갓은 반월행자의 안내를 받아 서광사를 구석구석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설봉산에 자리한 서광사는 규모가 매우 커서 금강산의 장안사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웅장하였지요. 저를 둘러싼 천년된 소나무 숲에서는 진한 송진향이 풍겨나와 금광산과는 또 다른 깊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반월행자는 김삿갓에게 서광사의 유래를 아느냐고 물었지요. 김삿갓이 모른다고 하자 행자는 고려 말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지요. 젊은 시절에 이성계는 무예를 닦으며 여러 지역을 떠돌다 안변의 산속 암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석갈의 세 개를 등에 지는 장면, 꽃이 떨어지는 모습, 거울이 깨지는 장면 등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꿈풀이를 위해 무학도사를 찾아갔지요. 무학은 글자를 쪼개 풀이하는 파자점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성계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이 물을 문자를 써 보이자 그는 문 안에 입구를 문 앞에서 구걸하는 형상으로 해석해 그를 거지 팔자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같은 물을 문자를 써내자 이거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지요. 그는 글자뿐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뜻을 함께 본다고 하며 이성계의 글자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묻는 큰 뜻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계의 꿈을 듣고는 모두 기몽이라 해석했지요. 닭울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석갈의 세계는 왕자의 형상,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진 것은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세워질 징조라 풀이했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장차 큰일을 이룰 인물이라고 예언하며 훗날 이 토굴 자리에 절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를 약속했고 무학은 절 이름을 서광사라 정해 주었지요. 그 뜻은 이곳에서 왕의 운명을 풀이했다는 기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훗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하지요. 그렇게 반월행자는 서광사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한 뒤 문득 김삿갓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삿갓 선생님, 만약 무학도사의 계시가 없었다면 이성계가 과연 조선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김삿갓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건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요. 무학대사가 훗날 도읍을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건국 이전부터 그처럼 깊은 관계였는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소. 반월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과감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선을 세운 이는 이성계가 아니라 무학도사라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삿갓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지요. 아니 그건 지나친 말이오. 조선의 초대 임금이 이성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 도사를 개국 군주라 하겠소? 반월 행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성계가 개국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심어준 이는 무학도사였죠.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뜻조차 분명하지 않았으나 도사를 만나고 내려올 땐 나는 왕이 되겠다는 확신을 품었으니 그 정신적 계기는 무학도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김삿갓은 팔짱을 낀 채 되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무슨 결심을 했다는 것이오? 반월 행자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지요. 이성계가 산을 내려오다가 굽어본 천산만봉을 바라보며 읊은 시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 시를 알고 계십니까? 무인이 시를 읊었다니. 그 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 반월 행자는 천천히 낭송했습니다. 덩굴 움켜쥐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구름 속에 작은 암자 하나 서 있구나. 눈에 보이는 산천이 모두 내 땅이라면 강남이라 한들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랴. 시의 뜻은 단순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니 눈앞의 모든 산천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큰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이 펼쳐진다 해도 그건 역시 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기상이 아니구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되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이성계는 처음부터 큰 그릇이었구나. 반월 행자가 무엇을 주장하든 김삿갓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학도사의 말이 불씨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불을 크게 키운 것은 결국 이성계 자신의 기상과 결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사가 길을 가리켰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길을 걷기로 한 이는 결국 이성계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서광사 본전을 둘러본 뒤 두 사람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명부전이라 적힌 정각이 서 있었지요. 김삿갓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명부전에는 어떤 부처님을 모셔놓았소? 반월 행자가 눈을 크게 떴지요. 예? 명부전에 부처님을 모신다고요?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 아닙니다. 허허, 김삿갓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절에 있는 정각이니 모두 부처님을 모신 줄 알았소. 반월 행자가 설명했지요. 명부전은 죽은 뒤 죄인을 심판하는 10대 왕을 모신 곳입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왕들이지요. 아니,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열이나 된다니. 김삿갓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로 끌려와 죄의 무게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과 형벌을 맡은 존재들이 바로 10대 왕이지요. 반월 행자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염라 대왕이 먼저 죄를 가리고 다른 대왕들이 각기 맡은 지옥에서 형벌을 집행합니다.
말로 남을 해친 자, 악독한 짓을 한 자, 남을 속인 자 등등 죄목에 따라 벌이 다르지요.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곳이 있다면 죄를 지을 엄두가 나지 않겠소. 반월 행자가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선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삿갓은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나는 어느 지옥에도 갈 일은 없겠구려. 그건 염라대왕만이 아실 일이지요? 반월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김삿갓의 눈에 명부전엽 정각들이 들어왔지요. 그것은 바로 산신각과 칠성당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니, 절 안에 산신각과 칠성당이라니, 이건 또 어찌된 일이요? 반월 행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절에는 을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만, 김삿갓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허 참, 아니 불교는 외래 신앙이고 무속은 우리 전통이요. 서로 다른데 어찌 한 절 안에 함께 있단 말이오? 반월은 난처한 듯 웃었지요. 그 문제는 주지 스님께 여쭈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어떤 분이요? 경봉 스님이십니다. 도가 깊으신 분이시죠? 경봉이라 하였소? 김삿갓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 금강산 장안사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요? 맞습니다. 지난 봄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만났던 노부부 중이 되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는 아들, 그 본명이 경봉이라 했던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인연은 있소. 반월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손을 들어 가리켰죠. 저기 오십니다. 60 가까워 보이는 노승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리되 흔들림이 없었지요. 김삿갓은 삿갓을 벗어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승 또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월 행자가 얼른 앞으로 나서며 경봉 스님께 김삿갓을 소개했지요. 주지 스님, 이 어른은 삿갓 선생이라 하옵니다. 금강산에서 공허 큰 스님과 시집기 내기를 하셨는데 공허 스님께서도 꼼짝을 못하셨다 합니다. 그러자 경봉 주지는 빙긋 웃었습니다. 하하, 네가 또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듣고 와 어릿광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는 김삿갓을 향해 정중히 합장했지요. 장안사에서 공허 스님께 선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방으로 들어가 차라도 나누시지요. 김삿갓은 마당 한켠에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방안보다는 이곳이 더 시원합니다. 경봉 주지도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 반월 행자가 또 끼어들었지요. 주지 스님, 제가 삿갓 선생과 글풀이 내기를 해보았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자 경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아이, 너는 손님만 오면 글풀이로 괴롭히는 버릇이 있지 않느냐. 네가 손을 들었다면 선생 실력이 대단하긴 하구나. 그리고 김삿갓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저 녀석 버릇을 좀 고쳐주십시오. 반월이 재빨리 맞받았지요. 아이, 저는 이미 사카 선생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사옵니다. 말은 경망스러웠으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담소를 나누던 중 김삿갓이 물었지요. 아참, 대웅전 뒤에 산신각과 칠성당이 있던데 그것은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경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대개는 그냥 지나치는데 선생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군요. 아니, 무속신앙의 제당이 어찌 불교 절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경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우리나라 불교는 싸워 밀어내기보다 품어 안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속은 이 땅에 먼저 뿌리내린 신앙이니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 안으로 끌어들여 서서히 하나로 만든 것이지요. 포섭이라. 예, 그렇습니다. 대웅전은 중앙에, 산신각은 뒤편에 있습니다. 산신을 찾아온 이들도 결국 부처님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 참으로 넓은 도량입니다. 경봉은 염주를 굴리며 조용히 연부를 외웠습니다. 열흘쯤 지난 뒤 김삿갓은 떠날 채비를 했지요. 바랑을 둘러매자 반월 행자가 울상이 되어 붙잡았습니다. 꼭 가셔야 합니까? 나는 떠돌 팔자요. 회자 정리라 하지 않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요. 함흥으로 가신다 하셨지요? 정평은 제 고향이니 꼭 들려주십시오. 행자를 생각해 한번 들러보겠소. 한참을 배웅하던 반월이 문득 웃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작별 기념으로 글풀이 한 판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아이, 그러자 김삿갓도 웃었죠. 하하하하. 아니, 끝까지 고치지 못할 버릇이로군. 어디 해봅시다. 반월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30일을 한 달이라 하는데 나는 25일을 한 달이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다가 반월의 어깨를 툭 쳤죠. 열흘이 셋이면 30이라 하고 15일이 둘이면 30이라 하지 않소?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오. 그러자 반월은 곧장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휴, 또 제가 망령되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김삿갓은 웃으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하하, 아니요. 내기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오. 세상 사람들은 반월을 못난이라 했지만 김삿갓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겉은 어리숙해도 속은 맑았지요. 김삿갓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기를 걸겠소. 행자의 이름 반월을 가지고. 그리고 적었습니다. 세상은 이지러진 달을 반달이라 하나 나는 보름달을 반월이라 하노라. 반월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보름은 한 달의 절반이니 보름달도 반월이 아니겠습니까? 김삿갓이 웃었지요.
하하하. 아, 옳게 맞췄소. 이번에는 내가 졌소이다. 잠시 뒤 반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저를 보름달처럼 보신다는 뜻은 아니셨습니까? 그제야 뜻을 깨달은 눈빛이었지요. 김삿갓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허. 아니, 이제 내기는 그만두고 작별이나 합시다. 그 말에 반월 행자는 다시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허. 이별의 슬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지요. 김삿갓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반월 행자는 세파에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인간이다. 그러니 그를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홀로 오르며 김삿갓은 문득 생각에 잠겼지요. 사람의 본성은 과연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선하다고 하여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악하다고 하여 성악설을 내세웠습니다. 김삿갓은 두 학설의 옳고 그름을 가릴 생각은 없었지요. 다만 막 태어난 아기를 두고 악한 존재라 단정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진한 일을 두고 난대로 있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하지 않던가 말입니다. 반월 행자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광사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지요. 명부전의 뜻도 산신각의 연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득은 이 세상에 아직도 반월 행자 같은 천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 생각을 하며 고갯길을 무심히 오르던 김삿갓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좁은 오솔길 위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세히 보니 허허, 언제 죽었는지 모를 시체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쌀이 조금 담긴 뒤웅박 하나와 지팡이 한 자루가 놓여 있었지요. 그 형편으로 보아 시체의 주인은 틀림없이 거지였습니다. 거지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김삿갓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손을 휘저 파리떼를 쫓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리들은 잠시 흩어졌다 이내 다시 날아와 시체 위에 달라붙었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 또한 한낱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눈앞의 시체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어찌 이리도 야박하단 말인가. 이 시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허허, 어찌 흙 한 줌 덮어줄 마음조차 없었던가 말이야. 김삿갓은 결국 매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삿갓과 두루마기를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삽 하나 없이 맨손으로 무덤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오목한 자리에 시체를 옮겨놓고 이리저리 흙을 긁어 모아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흙더미를 쌓는 데만도 아주 꼬박 한나절이 걸렸지요. 무덤을 다 만들고 나니 형식이나마 제사를 지내주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재물도 없었지요. 결국 한 수의 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김삿갓은 무덤 앞에 깊이 절을 한 뒤 조용히 읊었습니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대여, 그대의 고향은 어디던가. 낮에는 썩은 몸 위에 파리만 들끓고 저녁이면 까마귀가 고혼을 울어주는구나. 허허, 짤막한 지팡이는 그대의 유물이요. 몇 대빵 남은 쌀은 구걸한 먹거리인가. 안마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흙 한 줌이라도 날라다 풍상이나 가려 주었더라면. 시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도 기구하구나. 예전에는 산중에서 객산 젊은이를 장사 지낸 적이 있고 오늘은 거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구나. 팔자 타령을 하며 발길을 재촉했지만 날은 점점 저물고 인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또 토굴에서 밤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거지의 시체를 묻어준 일은 잘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정마저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 땅거미가 짙어질 무렵 고갯마루를 넘어가다 보니 저만치 산기슭에 오막살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찾아가 하룻밤 묵기를 정하니 집주인이 뜻밖의 말을 해주었지요. 아이고, 오늘이 마침 고개 넘어 김참봉댁 회감날이오. 이왕이면 그 집으로 가보시오. 소까지 잡았다 하니 가면 진수성찬을 실컷 얻어먹을 수 있을 것 아니겠소? 그 말에 입안에 군침이 돈 김삿갓이 물었지요. 아니 김참봉댁은 그럼 어디 있어? 저 고개 위에 오르면 바로 내려다 보이오. 오늘 회갑잔치라 마당에 차이를 치고 등불을 환히 밝혀두었으니 눈 밝은 사람은 물론 장님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김삿갓은 고깃길을 부지런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고개 위에 올라서니 과연 산 아래로 잔치집 등불이 환히 빛나고 있었지요. 불빛이 밝은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까지 또렷이 보였습니다. 회갑잔치를 치르기 위해 소까지 잡았다면 김참봉댁은 보통 부자가 아니겠구나. 오랫동안 절에서 채식만 해온 김삿갓은 오늘 밤만은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잔치집에 들어서 보니 술자리는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벌어져 있었으나 그를 거들떠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요. 이 좋은 잔치에 나도 한몫 끼어보고 싶소이다. 염치불구하고 먼저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러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몰골을 희끗 보더니 여기는 점잖은 분들이 앉는 자리요. 다른 데로 가시오. 하고 이런 지하에 내쫓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지요. 예로부터 잔치집에서는 지나가던 거지라도 배불리 먹여 보내는 법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풍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 수도 없어 다른 자리로 가
똑같이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유,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오. 다른 데로 가시오. 하고 또다시 물리쳤지요. 허허, 마침내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들. 회갑잔치라면 지나가던 거지도 융숭이 대접하는 법이오. 이런 인사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자 누군가 불쾌한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시비를 걸려는 거요? 아니,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오. 술 한잔 얻어 마시면 축시라도 한 수 지어드릴까 했는데 이젠 축시는 틀렸소. 대신 다른 시를 한 수 지어줄 테니 김참봉께 꼭 전해주시오. 그리고 김삿갓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와도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 주인의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구나. 잔치집에서 손님을 쫓아내니 주인 인사 또한 사람답지 못하도다. 시를 휘갈겨 쓰고 돌아서려는 찰나 이날의 주인공인 김참봉이 급히 달려와 그 시를 읽고는 김삿갓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아랫사람들이 선비님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소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한 잔 드십시다. 김참봉은 그를 좀 아는 사람인 듯 선비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굳이 더 따질 생각은 없었지요. 그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수연을 축하드리옵니다. 김참봉은 노인들이 모여 앉은 자리로 김삿갓을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나가던 선비요. 시제가 뛰어나신 듯하니 모두 함께 자리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김삿갓을 상좌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불쑥 끼어든 불청객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흘겨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중 한 늙은이가 옆에 놓여있는 삿갓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문득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르는 혹시 삿갓 선생이 아니시오? 그 한마디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죠. 아니, 뭐라고? 삿갓 선생? 이 사람들아, 그 옛날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급제 하신 바로 그분이 아니신가? 자네들, 그분 시를 천하의 명시라며 늘 감탄하지 않았던가? 어허, 저분이 바로 그 시를 지은 분이란 말인가? 노인들은 평소에도 김삿갓의 시를 즐겨 읽곤 했기에 눈앞의 인물이 바로 그 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아주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참봉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올리며 말했지요. 아유, 귀하신 어른께서 이 자리에 왕림해 주셨으니 노생으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은 앞다투어 술을 권했습니다. 허허, 김삿갓은 오랜만에 맞는 술자리인지라 한 잔도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모두 받아 마셨지요. 술기운이 도이자 자리는 점점 흥청거렸습니다. 이윽고 김참봉은 아들 7 형제를 모두 불러 세워 김삿갓에게 차례차례 인사를 시키고는 정중히 말했지요. 오늘이 노생의 회갑날이옵니다. 선생께서 우리 가문을 위해 축시 한 수만 휘호해 주신다면 대대로 갑으로 삼겠나이다. 그러자 좌중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웃으며 붓을 잡았지요.
주인 어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한 수 써보지요. 김참봉은 아들에게 급히 지피묵을 준비하라 명하였습니다. 이윽고 김삿갓은 부수이드로 일피휘지로 첫 구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피지는 장강 유수처럼 거침이 없었으나 그 문구는 좌중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저기 앉아있는 저 노인은 사람 같지 않구나. 허허, 순간 술자리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이, 너무도 모욕적인 말이 아닌가 말이죠. 김참봉의 얼굴은 굳어졌고 아들 7 형제의 눈빛엔 노기가 번뜩였습니다. 김참봉은 조금 전 주인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시를 들었던 터라 가슴이 뜨끔해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막내 아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지요. 여보시오, 당신은 죽고 싶어 환장을 했소?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나 김삿갓은 태연자약했습니다. 허허, 젊은 양반, 성미가 너무 급하오. 다음 구절을 보고 판단하시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2번째 구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신 것만 같으네.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좌중의 얼굴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지요. 하하, 아이 그렇지. 신선이시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허허, 글이란 참으로 절묘하구나. 처음엔 모욕인 줄 알았더니 다음 구절을 보니 대번에 명구가 되는군. 아이고, 사가 선생은 과연 시에 있어 귀신 같은 분이야. 노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발한 재주에 놀란 이는 비단 노인들만이 아니었죠. 모욕감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던 김참봉도 자신이 일약 신선으로 둔갑했다는 구절을 보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 형제의 얼굴에도 다시 환희의 빛이 번져갔지요. 김삿갓은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3번째 구절, 곧 전구를 써 내려갔습니다. 슬하의 7 아들은 모두가 도둑놈이네. 아이고야, 순간 또 자리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모처럼 풀렸던 분위기가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지요.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 형제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번졌고 동석한 노인들 또한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태연하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내려놓고 아들 7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이 컬컬하니 술 한 잔 주겠소? 마지막 구절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술을 마셔가며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겠소.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능청스러운 수작이었죠. 이미 판은 벌어졌고 마지막 한 구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평가가 갈릴 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좋게 끝맺기를 바라며 저마다 술을 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이 공손히 술잔을 받들어 올렸지요. 선생님, 마지막 결구만은 부디 좋게 써주십시오. 김삿갓은 술잔을 받아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부처님의 코가 높고 낮은 것은 석수장의 손에 달려있는 법이오. 7 형제가 효자가 되느냐 폐륜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이 내 붓끝에 달린 이름을 알아야 할 것이오. 아하, 이거야말로 은근한 엄포였습니다.
그래 일곱 형제는 마지못해 술을 거득거득 건했고 좌중의 시선은 모두 김삿갓의 북끝에 쏠렸지요. 김참봉도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직접 주전자를 들고 나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노생의 회감날을 위해 노처가 손수 담가둔 옥로주요. 이 술을 드시고 우리 아들 일곱 형제를 모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김삿갓은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며 말했지요. 춘당께서 그처럼 간곡히 말씀하시니 아드님들을 효자로 만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려. 허허허. 그렇게 충분히 술기운이 오른 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결구를 써내려갔지요.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다가 수연을 올리는구나. 천도는 하늘에 있다는 복숭아로 먹으면 2000년을 산다는 전설의 열매였습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완성되자 좌중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놈 취급을 받던 일곱 형제가 순식간에 효자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수를 위해 하늘에서 복숭아까지 훔쳐올 정도라면 세상에 그런 효자가 또 어디 있으랴 말입니다. 그야말로 천변만화의 신기라 할 만한 글재주였지요. 아이고, 글이란 참으로 절묘한 것이로구나. 누가 아니래. 옛말에 피지묘, 설지묘, 도지묘를 삼묘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늙은 이들이 감탄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 사람이 김삿갓을 향해 말했습니다. 삿갓 선생의 필봉 앞에서는 귀신도 떨지 않을 수 없겠소. 김삿갓은 웃으며 답했지요. 하하하, 글쎄오시다. 내 필봉에 귀신이 떠는지 어쩌는지는 아직 시험해 보지 않아 모르겠소. 다만 나는 술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못난 놈인 것만은 틀림없소이다. 그 익살의 좌중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삿갓은 축시 한수 덕분에 김참봉 댁에서 열흘 남짓을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지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10여일을 고기만 먹고 지내다 보니 나중에는 고기만 보아도 속이 느끼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기와 나는 본디 인연이 없는 모양이로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설 때가 되었구나. 어느 날 아침밥을 마치자마자 김삿갓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바랑을 둘러매고 말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떠날 때마다 굳이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버렸지요. 그날도 산천을 구경하며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숲과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허허,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아졌지요. 그래, 얼마쯤 갔을까요? 저 만치에서 노승 하나가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어서인지 그는 눈처럼 하얀 가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빛이 유난히도 선명해지요. 스쳐 지나며 김삿갓이 고개를 숙이자 노승도 합장 배례를 하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깊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쳐도 타생지연이라 하지 않던가 말이지요. 그러나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스님과는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깊은 인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산길을 걸으며 곰곰이 생각하던 김삿갓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스님과 나는 산을 사랑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구나. 정처 없이 자연 속을 떠도는 점에서는 김삿갓 역시 닭발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닭발승은 돌을 닦기 위해 떠돌고 그는 산과 물이 좋아 떠돌 뿐이었지요. 그때 옛날 천응이라는 닭발승이 지었다는 시 한 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사 눈처럼 희고 이 다닌 지 몇 해인가 봄바람에 가볍게 불리며 산과 물과 끊임없이 이별하네. 산과 물과의 끝없는 이별을 노래한 그 시가 지금의 자신의 마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김삿갓은 산기슭 객주집으로 들어갔지요. 방에 들어서니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내 활개를 쭉 뻗고 있었고 눈은 감았으나 눈꺼풀이 실룩거리는 것으로 보아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약한 친구로군. 사람이 들어와도 일어날 줄을 모르다니. 김삿갓은 구석에 앉으며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제야 돼지처럼 살찐 사내가 꿈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지요. 아유 참,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려면 비좁을터인데 노형도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이요? 아니 좁으면 좁은 대로 하룻밤 같이 지내는 것이 뭐가 나쁘? 나는 김삿갓이요. 듣기 좋게 인사를 건넸으나 사내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박서방이요. 그뿐이었습니다. 농사꾼이라 하기에는 몸집이 지나치게 불어 방이 더 비좁아 보일 지경이었지요.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김삿갓은 손을 씻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왔지요. 하하, 그런데 박서방은 이미 밥을 먹기 시작해 된장찌개며 콩나물을 거의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먹는 것이 예의터였는데 말이지요. 그래 김삿갓은 숟가락을 들고 마주 앉으며 박서방의 행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찌개까지 모조리 퍼먹고 있었습니다. 참, 김삿갓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마침내 배알이 뒤틀려 입을 열었지요. 내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노형의 띠가 무슨 띠인지 알 수 있겠소. 노골적인 빈정거림이었지요. 그러나 박서방은 음식을 연방 씹어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요? 노형이 관상을 공부했다고요? 아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띠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허허,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말투였죠. 관상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신경하기 짝이 없는 위인이었지요. 김삿갓은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허, 보나마나 노형은 돼지띠가 분명하오. 어떻소? 내 말이 맞지요? 둘이 나누어 먹어야 할 반찬을 혼자 싹쓸이 하는 행실이 바로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돼지띠라면 웃고 넘길 수도 있었을 터였지요. 그러나 아니라면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만큼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여전히 된장찌개를 퍼먹으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아이, 틀렸소. 나는 돼지띠가 아니오. 관상을 본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 맞추오? 허허, 비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김삿갓은 그 무감각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제야 보니 반찬 접시는 이미 깨끗이 비어 있었지요. 김삿갓은 숟가락을 덜컥 내려놓았습니다. 이왕이면 내 밥까지 모두 자셔버리지 그래요. 반찬 없는 밥은 먹기 싫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은근한 모욕이었습니다. 아이, 그러나 박서방은 말 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는지 재빨리 밥그릇을 집어들며 말했지요. 아이, 왜 그러쇼? 배가 불러 밥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구려. 허허, 김삿갓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인두껍을 쓴 돼지란 말인가? 나는 먹고 싶지 않으니 안심하고 내 밥까지 자시란 말이오. 아이, 그렇다면 내가 대신 먹어주리다. 그리고는 김삿갓의 밥까지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맨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두 그릇 다 먹게 될 줄 알았으면 반찬을 적당히 나눠 먹을 걸 그랬구나. 아우, 반찬 없는 밥은 목이 메는구나. 허허, 그 소리에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허허허허, 아니 여보시오. 밥을 뺏어갈 사람은 없으니 천천히 자시오. 반찬 없는 밥을 급히 드시다가는 잘못하면 목이 막혀 저승 구경하겠소. 아이고, 먹다 죽으면 상팔자지 뭐가 그리 걱정이오. 아이고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삿갓은 다시 물었죠. 아까 얘기하던 게 중단되었소. 돼지띠가 아니라면 무슨 띠요? 그러나 박서방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개눈 감추듯 밥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트림을 하며 말했지요. 아휴, 이제야 가네. 기별이 오는군. 뭐니 해도 농사꾼은 배가 이렇게 불룩해야 제맛이야. 김삿갓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밥이 더 있다면 한 그릇 더 자실 수 있겠소? 주기만 하면 먹지요. 뭐가 무서워 못 먹겠소? 없어 못 먹지. 아니, 도대체 무슨 피가 흐르기에 밥을 그리도 많이 자시오? 밥 많이 먹는 게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고 말고요. 그래서 묻는 게 아니오. 김삿갓은 대충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이 드디어 대답했지요. 나는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요. 병술생이니 개띠지 뭐겠소. 그 말을 듣고 김삿갓은 일부러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개띠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오. 나는 혹시 호랑이띠가 아닌가 해서 가슴을 졸였소. 박서방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개띠나 호랑이띠나 그게 그거 아니오? 뭐가 무서워 가슴을 졸였다는 거요? 김삿갓은 눈을 딱 감고 말했지요. 당신은 개띠면서도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소. 만약 호랑이띠였다면
나까지 잡아먹을 게 아니겠소? 허허, 이거야말로 신랄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뭐 이게 조롱인지도 모르고 점잖게 말했지요. 에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소? 개띠든 호랑이띠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로우. 그렇게 밥상을 치우자마자 그는 그대로 벌렁 자빠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은 뭐 그게 왜 그렇게 살이 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삿갓은 찝찝한 마음을 안고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따라 산천의 경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하하, 나는 수양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남의 일이 어찌 이리 마음이 거칠어졌단 말인가. 하루 종일 삭막한 기분으로 길을 걷다가 해걸음 무렵 잠자리를 구하려 길가에 큰 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부르자 50쯤 되어 보이는 유관을 쓴 영감이 나타났지요. 지나가던 나그네 오시다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 가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삿갓이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풍헌이라 하는 그 영감은 김삿갓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지요. 저녁은 대접하리이다. 다만 집안 사정이 있어 잠자리는 다른 데서 구해보시오. 밥만 그렇게 얻어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열사의 달이 대낮처럼 밝았지요. 마당 한켠에는 연자 방앗간이 있고 그 옆에 헛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마른 풀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김삿갓은 마른 풀 속에 몸을 묻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무심코 밖을 내다보니 아이고야, 젊은 사내 하나가 커다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젊은 아낙네와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눕긴 했으나 한번 깨고 나니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집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누군가 숨가쁜 목소리로 외쳐댔지요. 도둑이야, 도둑이다. 모두 나와서 도둑을 잡아라 하고 말입니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아이고야,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이는 다름 아닌 최풍헌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쯤 전 보따리를 메고 계집과 함께 달아난 자가 도둑이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도둑이라는 외침을 듣자 집집마다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김삿갓의 가슴이 괜스레 두근거렸지요. 도둑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인데 어물쩍거리다간 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치자 그는 부랴부랴 헛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마이성이 더 커지기 전에 몸을 피할 셈이었지요. 군자는 위방불입이라 했다. 그가 헛간을 나온 것도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밖으로 나오고 보니
분위기는 이미 살벌하기 그지 없었지요. 사람들은 몽둥이를 움켜쥔 채 한마디씩 외쳐댔습니다. 어떤 놈이 도둑이야? 어디로 갔어? 허허,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때려 죽일 기세였지요. 사태가 험악해지자 김삿갓은 싫든 좋든 몸을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헛간에 숨어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괜히 뛰쳐나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잠깐 후 해가 스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이상 다시 헛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에란 모르겠다. 김삿갓은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사의 달이 대낮처럼 밝아 몸을 숨기기에는 몹시 불리한 밤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말 한마디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월 행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릿광대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고 김참봉의 잔칫집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를 업신여기다가 그가 뛰어난 신임을 알고서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거차림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품성 그리고 스스로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삿갓이 거지의 시체를 묻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장면에선 세상이 각박해 보여도 결국 인간다움을 지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죠. 남의 잘못과 추함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진정한 수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